독일 교육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경쟁교육은 야만이다라는 부분에서 시작했다고 김대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유서를 남기고 갔던 한 여중생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쟁교육을 끊기 위한 교육체제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노력이 우리도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었고, 이걸 바탕으로 교육민주화 선언 그리고 참교육 실현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구성이 되었고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 위한 지난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아직 우리가 여기까지 밖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이 과정들은 경쟁교육을 끊고 해방과 발달에 새로운 교육을 세우기 위한 노력들은 우리 교육 주체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지난했던 노력의 과정들이 일정하게 축적되고 쌓이고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교육혁명을 다시 일구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선배들이 그리고 많은 교육 현장의 선배들과 교육 주체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새로운 교육의 토대와 전망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교육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서 도달해 있고 무엇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그거는 과연 언제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단계 교육혁명의 핵심 의제는 대학 무상화를 포함한 대학 평준화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혁명 하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 철학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야 되고, 이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교육 체제를 변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 철학과 새로운 교육 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육 체제가 여전히 입시 경쟁 교육 체제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 철학이나 교육 과정들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지난한 노력들이 있어 왔었고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특권학교 폐지 운동, 대학 서열화 폐지 운동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왔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그리고 중학교까지 내려왔던 국제중학교, 이걸 폐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일정하게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5년에 국제중 2022년부터 국제중학교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도록 지정 취소를 했고요. 2025년부터는 이런 특권 학교들이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도록 교육법 시행령이 변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차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에 있어서의 경쟁 교육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교육 주체들의 지난한 노력, 진보교육감의 구성, 이런 부분들로 일정하게 현실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서열 체제가 남아있고 대학 서열 체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입시 경쟁 교육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어느새 다시 자사고가 정권이 바뀌면 부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 교육혁명의 의제는, 핵심 의제는 바로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고교 평준화로 발전시켜 와서 재정립했었던 것에 기반을 해서 대학의 평준화로 나아갈 때 교육 체제에 있어서의 근본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령 아동이 감소했고 2025년이 되면은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생 숫자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대학이 구조 조정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대학이
더 서열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대학이 더 평준화되는, 더 공공성이 강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분기점이 2020년 지금부터 25년까지 사이에 진행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학 체제가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평준화의 기반들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학 서열화 체제, 경쟁 체제가 더 강화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 분기점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혁명 전반에 있어서의 핵심 의제는 대학 무상화를 포함한 대학 평준화로 압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이 대학 서열 체제, 이걸 과연 어떻게 해소할 건가? 우리는 해방 이후부터, 아니 거슬러 올라가서 일제 때부터 이미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그런 고등교육 체제 안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우물이 대학 서열 체제라는 그러한 우물에서 우리가 있다 보니까는 대학이 평준화됐다라는 것들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김누리 교수님 말씀 속에서도 있었지만은 OECD에서 대학 서열 체제를 고착화된 대학 서열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히려 소수입니다. 다수의 국가들은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고 다양하지만은 서열로 매겨진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평준화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학 서열 체제를 갖춘 나라의 공통점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 대학 서열 체제가 높은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칠레, 미국, 멕시코, 이런 순서들이 대학이 아주 서열이 강화된 나라입니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국립대의 비중이 형편없이 낮다라는 겁니다. OECD 국가 지표로 본다면은 공립사립대, 즉 일반 사립대의 비중이 일본이 80%입니다. 한국이 76%, 칠레가 64%, 미국이 33%입니다. 이렇게 사립대학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두 번째입니다. 2017년 통계까지는, 지금 이게 나온 게 2017년 통계인데, OECD 통계가 2016년까지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1위였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대학의 공공성이 매우 낮다. 국립대의 비중이 높고 사립대의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다 국립대의 비중이 높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전부 85% 이상이 국립대의 비중들을 가지고 있고요. 국립대의 비중이 0인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영국입니다. 하나 영국은 정부 책임형 사립대라고 해서 다 사립대이지만은 정부가 대학 재정 운영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 체제입니다. 이러한 대학 체제들이 있다 보니까는 한두 개의 학교 내지는 일부 그랑제국과 같은 대학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대학 평준화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높은 대학 공공성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 서열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펀더멘털 기반부터가 공공성이 강한 그런 체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 서열이 없는 대학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1법칙, 대학 평준화의 1법칙은 대학 공공성이 강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대학 서열 체제에서 대학 평준화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 공공성을 높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경로, 우리가 이 대학 서열 체제를 넘어서서 교육혁명의 첫 번째 의제로 모여지고 있는 이 구도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대학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 특히 지방 주요 국립대의 지위가 매우 낮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캠퍼스를 가진 학교보다 많은 땅과 도서관과 건물과 강의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의 서열이 형편없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방 국립대의 지위가 낮고요. 우리나라는 사립대의 비중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사립대의 비중을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사립대를 다시 국립화, 국유화할 것이냐?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사회적 저항들이 있는 거고, 이건 사회의 근본적인 혁명이 뒤에 다음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영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책임형 사립대,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을 한다면은 이것 자체가 대학 공공성을 높일 수 있고 평준화의 기반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대학 서열화를 우리가 해소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국립대의 지위를 높여야 되는 거고, 국립대의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이 균형 발전돼야 되겠죠. 지방이 균형 발전이 되면은 어느 국립대는 지위가 높고 어느 국립대는 지위가 낮다. 이건 그 지역민들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대는 서열이 2위고 부산대나 경남대는 서열이 10이다. 이거는 그 지역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국가 수준에서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의 비중이 높아야 좀 높은 나라들이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국 형태로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 정부 책임형 사립대로 우리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 예산도 이미 대학 주체들의 지난 시기 대학 등록금 투쟁을 통해 가지고 반값 등록금 투쟁을 통해서 이미 많은 돈이 4조에서 5조의 돈이 대학으로 국가 장학금이라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통해서 대학에 대한 물적 지원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사립대의 공공성들을 높여낸다라면은 대학 평준화의 유력한 기반들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대학 체제가 있고요. 대학 평준화의 제2법칙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대학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입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경쟁적, 서열적, 점수화 경쟁의 대학 입시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대학 평준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와 같은 절대평가 형태의 입시 제도가 갖추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대학 평준화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걸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하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흥사단 강의를 통해서 발표한 게 대학 평준화의 제1법칙과 제2법칙입니다. 그 전에 다 알고 있었지만은 이걸 딱 오늘 정식화한 것이죠. 이걸 준비를 하면서 1법칙이 뭐죠? 대학 공공성이 강해야 된다. 대학 평준화의 제2법칙은 대입 자격고사 체제의 절대평가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고 기반이 될 때 서열적인 대학 체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공공성이 강한 나라들, 즉 대학 평준화가 된 나라들은 하나같이 대입 자격고사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튜어, 다음에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대입 자격고사들입니다. 그러나 대학 공공성이 약한 나라들, 이 나라들은 사립대가 많은 나라들이고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대학들은 자신의 서열적인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가 상류층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을 뽑으려고 해요. 성적 상위권을 뽑는 게 우리 입시라고 한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상류층 학생들을 뽑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은 이른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근간이 되었었던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결국 두 가지 입시 제도가 있는데 서열적, 점수적 경쟁들을 바탕으로 한 입시를 온전시키고서는 여전히 대학 서열 체제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적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학 서열 체제가 있었던 나라에서 대학 평준화 체제로 옮겨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예를 들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출발할 때부터 고등교육을 국가가 책임졌기 때문에 거기엔 서열화가 발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의 역사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는 이 서열적인 대학 체제가 있었고, 따라서 이 서열화된 대학으로부터 평준화로 된 나라가 유일하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68혁명 이후에 됐는데, 그때는 대학 고등학생도 있었고 노동자들, 대학생들이 이른바 소르본느 대학을, 낭테 대학을 점령하면서 고등교육 기회를 노동자에게도 확대하라라는 것을 내걸었었어요. 그러면서 고등교육 기관이, 기존에 있는 고등교육 기관은 부족해서 대학교를 많이 만듭니다. 많이 만들면서 국립대학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파리 1대학부터 파리 13대학까지 대학 체제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대학들은 있는데 대학 구조 조정을 하는 단계예요. 아까 프랑스는 대학을 막 지으면서 평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대학들이 많이 있고 이거를 부수면서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되는데, 대학 평준화하기가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만들면서 돈을 투자하면서 대학 평준화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있는 대학들의 공공성들을 강화하는 방식이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대학 평준화의 조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보다 더 좋은 조건들을 갖추어져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학 평준화 체제는 프랑스의 그랑제 꼴이 있는 이런 평준화 체제를 넘어서는 능가하는 대학 평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게 가능할까요? 라는 부분이죠. 대학 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평준화를 이루기 위한 경로로 저희가 이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는 간단하죠. 모든 학교를 평준화된 대학으로 해서 중학교 때 배정만 하고 다음에 동일한 교육적 조건을 제공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학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끝에 대학 주체들, 초중등 주체들, 시민사회단체 모여서 논의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집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것과 관련해서 길게 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경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국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대학 평준화 체제를 출범시키는 방식이 있겠고, 다음에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국립대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다음에 공영형 사립대와 이후에 결합하는 이러한 경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이 사립대나 공립대의 주체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어떠한 경로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는 수시는 9등급 상대평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고교 내신 성적은. 그다음에 수능 시험도 역시 9등급 상대평가로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9등급 상대평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상대평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철저한 서열식 경쟁들을 가져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고 나아가서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들 대학 수능 시험 중에 이미 한국사와 영어는 절대평가로 전환을 해놨습니다. 영어 절대평가가 제일 저는 힘든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영어 절대평가로 전환했어요. 왜 그랬냐? 교육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영어 사교육비가 폭증하는 가운데 있어서 영어 절대평가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지금 영어 절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어느 때는 영어 9등급 중에서 3등급까지가 3등급까지 퍼센티지가 50%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고등학생들의 고3 학생들이 대학 수능시험 영어를 봤더니 3등급까지가 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한국 고등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9등급까지 다 세분화를 하게 되고 상대평가로 하면은 4%, 7%, 12%, 즉 23%만이 3등급이에요. 4등급부터는 대학의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와 한국사를 절대평가로 만들어냈습니다. 남는 부분이 지금 국어, 수학, 한국 이 부분을 절대평가로 전환을 하면은 대입 자격고사로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절대평가로 된 뒤에 우리는 대입 자격고사를 통해서 대입 자격고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입 자격고사는요,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두 개의 절대평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대평가인데 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것이 무지 힘듭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교육학적으로 9등급 절대평가는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합격, 불합격, 상중하, 다음에 최고로 세분화해야 5단계까지 절대평가가 교육학적으로 가능한 절대평가입니다. 따라서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순간 이것은 대입 자격고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길들은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완성기에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평준화된 대학 체제에서 대입 자격 시험을 목표로 하지만은 여기까지 가는 경로에 있어서는 국립대 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를 결합하는 대학 네트워크 체제를 우리가 구축하는 게 과도기 대학 체제 개편이 되겠고요. 다음에 대입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시험과 교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 요게 과도기 체제를 마련을 하고 요 과도기 체제가 정립이 된다면은 우리는 교육혁명들을 이룰 수 있는 대학 체제 개편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너무 먼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교육 주체들의 많은 노력들이 그동안 있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한 진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죠. 이전에 모든 진보 정당들은 이 기본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공약을 했었던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됐어요. 어떤 게 공약이었느냐?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시험은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공약이었습니다. 거점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공영형 사립대를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교육주체들이 투쟁을 했고 노력을 해서 공약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공약은 실현되고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와 공영형 사립대 예산이 미확보됐습니다. 대입제도 개편,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를 거치면서 오히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가 발표되었고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정시 확대가 더 늘어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2022년 새로운 대통령 선거 시기에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들이 공약으로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공약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교육혁명은 꿈이 아니고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의 당대에서 그리고 그것도 5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대학 평준화 실현 경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이 과정들이 같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5년 안에 대학 평준화 체제들을 마련해내는 것, 그 키트를 확고하게 구축해내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유토피아에 있지 않습니다.